안 돼요. 전 조금 다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완벽해요, 현우 씨. 서연이 먼저 움직였어요. 천천히 몸을 기울이더니 내 입술에 자기 입술을 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연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안 돼요. 저는 남들과 달라요. 크기가 지나치게. 10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이 나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너무 크다고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했죠. 그 뒤로 소문이 퍼졌고 나는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서연이 내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와, 완벽해요, 현우 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거부도 없었어요. 형의 아내와 형수와 금기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서연은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32의 건축가 현우.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 하지만 그 이면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 비밀에 관한 그리고 금기를 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형 건축사무소 설계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나는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청사진 위로 그려지는 선 하나하나에 혼을 담듯 나는 연필을 쥔 손을 멈추지 않았죠. 32의 나는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어요.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입사 6년 만에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키는 180cm가 넘었고 사무실 여직원들은 나를 보며 몰래 설레곤 했죠. 하지만 나는 그 누구의 호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일 중독자라 불렀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나는 맥주 한 잔만 걸치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소개팅 제안이 들어와도 정중히 거절했죠. 모두가 나를 이상적인 남자라 칭송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설계실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대로를 따라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이어졌습니다. 나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죠.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남자라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을 그 무엇이 나에게는 평생의 족쇄였죠. 타고난 신체적 특징이 지나치게 과했던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부터 나는 이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이 연애 얘기로 밤을 새울 때도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여자 앞에 서면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웠고 놀람과 공포의 눈빛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일에만 몰두했죠. 설계도면 위에서만큼은 완벽을 추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을 때면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2년 전 형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형 민우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형수 서연, 그리고 양옆에 선 부모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나만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피 뒤에 감춰진 결핍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나는 다시 설계도면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고독은 더욱 짙어졌죠. 나의 트라우마는 대학교 2학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림동의 작은 자취방 그곳에서
나는 첫사랑과 함께 있었어요. 선배 미선은 나보다 2살 위였습니다. 건축학과 동아리에서 만난 미선은 똑 부러지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죠. 나는 미선의 활달함에 끌렸고 미선 역시 묵묵하면서도 신중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제한 지 석 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미선이 먼저 내 자취방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뛰었죠. 20년을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방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식탁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준비했죠. 미선이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소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나는 조심스럽게 미선을 안았고 미선도 내 품에 안겼습니다. 촛불이 켜진 방 안에서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미선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죠. 하지만 모든 옷이 벗겨지고 미선이 나를 봤을 때였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이건 현우야, 이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미선은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이건 너무 커. 안 될 것 같아. 미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흩어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죠. 정말 미안해. 나 못할 것 같아. 무서워. 미선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도 설득도 할 수 없었죠. 미선이 급히 자취방을 나간 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치심과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닷새 뒤 동아리 모임에서 나는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선배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고 여학생들은 나를 피했죠. 며칠 뒤 친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배의 말에 따르면 미선이 친한 선배들에게 그날 일을 털어놨고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괴물 같다는 표현까지 나돌았죠. 나는 동아리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도 가능한 피했어요. 남은 대학 생활 내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졸업 후에도 그 악몽은 나를 따라다녔죠. 그때의 상처가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나를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였습니다. 외롭지만 그게 안전했으니까요. 신림동 자취방에서의 그날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결국 밝혀질 비밀이었고 그때마다 받을 상처가 두려웠죠. 밤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미선의 놀란 표정, 공포에 질린 눈빛, 못하겠다며 떨던 목소리, 황급히 도망치듯 나간 뒷모습. 그 기억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나는 내 몸을 저주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다른 남자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에도 나는 여자들을 피했습니다. 소개팅 제안이 들어와도 모두 거절했어요. 또다시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데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물었죠.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나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텅 빈 침대에서 나는 외로움과 싸웠어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두려운 건 거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억누르며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죠. 2년 전 봄 나는 형 민우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들이 모여들었죠. 형수가 될 서연을 처음 본 건 그날이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우아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연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형 민우가 서연을 소개했을 때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연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서연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나는 서연이 운영하는 플라워 스튜디오를 알게 됐어요. 청담동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서연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느 주말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카운터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죠. 서연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서연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서연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나에게 위안이 됐죠. 서연은 내일 이야기를 들어줬고 자신의 꽃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어요.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데 왜 혼자 사냐고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죠. 그런 배려가 나는 고마웠어요. 형 민우는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서연은 자주 혼자였죠. 나는 형수가 외로워 보일 때면 가게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눴어요. 그게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서연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연의 미소가, 목소리가, 따뜻한 눈빛이 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금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서연은 형수였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게는 내게 안식처가 됐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면 서연은 언제나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편안했죠. 나는 서연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됐어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들어주기만 했죠.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10년 넘게 홀로 살아온 나에게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서연은 형의 아내였고 나는 시동생이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밤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서연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속 깊이 묻어두려 했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해 가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형 민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던 택시와 화물차의 추돌 사고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민우 형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죠. 장례식장은 마포구의 한 대형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형이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상복을 입은 서연은 빈소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나는 장래 사흘 내내 서연의 곁을 지켰어요. 부모님은 너무 늙으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에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했죠. 내가 장례를 주관해야 했어요. 조문객을 맡고 장례 절차를 챙기고 서연을 돌보는 것까지 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나는 서연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 서연과 민우 형이 함께 살던 그곳에 나는 자주 들렀습니다. 나는 편의점에서 죽을 사다가 데워줬어요. 서연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죠. 먹지 않으면 쓰러질 거라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서연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꽃집 문도 닫아둔 채 서연은 아파트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는 주말마다 찾아갔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장을 받아주고 곁에 앉아 있어줬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찾았을 때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서연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죠. 나도 서연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로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나는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나는 서연을 안아줬어요. 서연은 내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위로와 의무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연에게, 서연은 나에게 서로가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갔죠.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꽃집 문을 다시 열었고 나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서연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말없이 꽃을 정리하고 차를 마시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서연에 대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요. 나는 스스로를 경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연의 미소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으면 10년 넘게 나를 짓눌러왔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밤이면 나는 고민했습니다. 이 감정이 형에 대한 배신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면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옳고 그름도 금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서연이 필요했고 서연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죠.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서연의 가게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어요. 형이 떠난 지 닷 달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어요. 어느 주말 서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고요. 너무 오래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활기가 도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토요일 아침 나는 차를 몰고 서연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서연은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본 화사한 모습이었죠.
차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라디오를 켰고 조용한 음악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좋다고 말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1시간 남짓 달려 을왕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서연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런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한참을 걷다가 방파제에 앉았어요.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좋아했던 곳이라고, 연애할 때 자주 왔었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내가 계속 와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어요. 서연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서연의 눈을 마주쳤어요.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제 형수님이 아니라 그냥 서연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연 씨라고 불렀죠.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팔에 팔짱을 꼈어요.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춥다며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론 혼란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체온이 내 팔을 타고 전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먼저 일어서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서연이 웃으며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가슴이 요동쳤어요. 금기의 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설렘과 혼란,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올려진 내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좋았다고, 조심히 들어가라고요. 서연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의 온기가, 서연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경계에 다가서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팔짱을 낀 체온이, 바다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연을 피했어요. 꽃집에도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죠. 형수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나 자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서연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왜 연락이 없냐고, 혹시 자기가 실수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라고,
일이 좀 바빴다고요.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냐고, 집에서 밥 먹자고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나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병을 들고 서연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탁엔 삼겹살 구이와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나는 가져온 소주를 내밀었고 서연은 잔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소주를 나눴어요. 하지만 대화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따며 이리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소주는 너무 취할 것 같다며 자기는 맥주가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이 맥주캔을 건넸어요. 우리는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엔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이상하냐고 물었어요. 나에게 의지하게 되는 자기 마음이 이상하냐고요. 민우 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어떠냐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말라왔죠. 서연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자기 입술을 포겠어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안았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서연이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나도 서연을 끌어안았죠. 하지만 순간 내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대학 시절 신림동 자취방 미선의 놀란 표정, 무섭다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악몽. 나는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왜냐고, 자기가 싫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신체적으로 남들과 다르다고, 지나치게 과하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한다고, 놀라고 거부하고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그럴까봐 두렵다고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서연의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다시 한번 거부당할 거라 생각했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거부당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웃고 있었죠. 조롱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런 거였냐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았던 거냐고요. 서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왜 무서우냐고, 그건 낮았냐고요. 서연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보여달라고, 두렵다면 천천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넘게 품어온 두려움이 흔들렸어요. 서연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침실로 가자고 했어요.
서연이 내 손을 이끌었어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이 내 셔츠를 벗겼어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연의 손길이 내 몸을 더듬었죠.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긴장 풀라고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서연의 손이 벨트를 풀었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순간 나는 몸을 움츠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엔 놀람이 아니라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서연이 내 입술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서연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속삭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통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연은 나를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온전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죠. 우리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땀과 체온이 섞였어요. 나는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도 나를 놓지 않았죠. 절정의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오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서연은 나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얼싸안고 있었어요. 나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나는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뭐가 고마우냐고, 자기도 나를 필요로 했다고요. 민우 씨가 떠나고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서연을 꽉 안았어요. 창밖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죠. 서연의 품 안에서 나는 내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트라우마는 녹아내렸어요. 수치심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받아준 건 내 신체만이 아니었어요. 나라는 존재 전부를 받아들인 거였죠. 나는 서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을 느꼈어요.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였죠.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외로움을 채워갔어요. 금기였지만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잠들지 않은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걸요. 서연이 나를 받아들였듯 나도 서연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불완전함을요. 나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어요. 잠 안 잤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못 잤다고, 꿈인 것 같다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았죠. 꿈 아니라고, 우린 이제 함께라고 했어요. 아침 햇살이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서연과 함께 주방에 서 있었어요. 서연은 토스트를 굽고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연이 계란은 몇 개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2개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포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나는 손을 멈췄어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다고, 자기도 외롭다고, 우린 서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수와 함께 산다는 건 세상의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부모님도 반대할 게 뻔했죠.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같이 살자고요. 내 대답에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안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며칠 뒤 나는 내 짐을 정리해서 서연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노트북 정도였죠. 서연은 나를 위해 옷장 한쪽을 비워뒀습니다. 나는 짐을 정리하며 이곳이 이제 내 집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서연이 옆에서 내 옷을 개키며 웃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벌써 집 같다고요. 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함께 사는 첫 주는 신기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란히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출근 전 서연이 넥타이를 매줬고 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죠. 퇴근 후엔 서연이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를 돌며 이것저것 고르는 게 즐거웠어요.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는 카트를 밀었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서연은 음식 솜씨가 좋았고 나는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죠. 서연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어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죠. 어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 우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형수와 함께 온 게 의아하셨던 거죠. 거실에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살고 있다고, 서로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민우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를 그렇게 보냐고, 세상에 여자가 없냐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서연만 있다고, 서연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형 민우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셨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이해할 거라고, 자기도 현우 씨도 너무 외로웠다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천천히 이해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서연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 댁을 나왔죠. 차 안에서 서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고,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끔 연락을 주셨어요. 밥은 잘 먹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꽃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서연을 도왔어요.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배달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죠.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점을 내고 싶다고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연을 응원했어요. 함께 장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 정말로 행복하다고요. 서연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찾던 건 완벽함이 아니라 수용이었다는 걸요. 서연이 나를 받아들였고 나도 서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죠. 방파제에 앉아 우리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는 서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현우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지금처럼요. 함께 장 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특별할 것 없이 그냥 함께요. 봄빛이 스며드는 한강변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외로움은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나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 모든 대답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설계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함께 그려나갈 사람이 있다면요. 건축가인 나는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설계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설계도 가능했습니다. 벚꽃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나는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서연도 나를 안았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나를 괴롭혔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더 이상 결함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그걸 증명해줬죠.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온전한 남자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어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 끓일까요? 계란 넣어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거 드시면서 영화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일상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나는 기대됐습니다.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이 내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사랑해요, 현우 씨.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서연 씨.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함께,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